에, 오늘 어제는 제가 정규 강좌의 하나로 헌법 강의를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땜빵으로 왔어요. 지금 강의가 하나 이제 펑크가 난다고 어제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헌법을 다시 이제 오늘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 날 3교시에는 제가 헌법을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 어떤 분이 좀 강의를 못 하셔서 제가 시간을 이제 좀 메꾸는 것인데 그러나 헌법 강의는 이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국민 헌법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교도 신학교 모든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해주시오며 동시에 우리 일반 교양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헌법을 통하여서 헌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깨달으며 그것을 이 이웃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 강의를 했었는데 여러분 잠깐 제가 복습을 좀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지금 뭐 어제 제가 미흡한 것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먼저 제가 국가를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국가를. 그랬는데 우리가 헌법은 이제 국가에 관한 법이다.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국가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많은 사람들 우리가 국민이라든지 국가는 국민, 영토, 그다음에 주권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진 것이 국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또 드렸냐면 국가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법인이다. 법적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통상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사람과 땅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현상을 어느 순간에 단면도를 잘라서 보면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요소로 되어 있어요. 그건 분명한데 반면에 사람과 땅과 권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국가가 반드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 세 가지 요소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국민 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 말씀드렸고 또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이들 사이에 공감할 수 있는 가치 또는 이념 요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가치의 예를 들어본다면 그러니까 인종이 같다든지 또는 예컨대 언어가 같다든지 또는 종교가 같다든지 이런 공감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나의 국가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국가 정의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으로 되어 있다. 이건 맞는 정의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서 국가가 반드시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럴 때 국가는 뭐겠느냐? 뭐라고 정의할 것이냐? 요 첫 번째 국가는요. 요거를 국가 3요소설.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국가가 뭐냐 그러면 국민, 영토, 주권으로 되어 있다.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런 견해를 우리가 한 단어로 줄이면 3요소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정의를 내리면요. 3요소는 맞지만 세 가지 요소가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때 국가는 만들어지고 유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이럴 때 국가는 뭐겠느냐? 요때는요. 좀 어려워요, 이게. 요거는
통합 과정이다. 어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이제 못 드린 것 같아요. 통합 과정. 여러분 이 단어가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국가를 정의를 내릴 때 3요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대부분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만 국가를 통합 과정, 네 글자라고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이 정의는요, 여러분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예컨대 뭐 사법시험을 합격한 학생들이 하더라도 국가가 뭐냐 그러면 통합 과정이다라고 말을 못해요. 또 일반 웬만한 대학 교수들도 국가가 뭐냐 하게 되면 이걸 통합 과정이라고 말하는 교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 여러분이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돼. 요 설명,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서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소속 국민들이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로 남겠다는 합의가 있을 때 비로소 국가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때 국가의 정의는 뭐냐? 통합되어가는 과정이다. 과정. 여러분 이 과정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이 국가 개념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는요, 완성된 것을 내립니다. 완성된 것. 진행형으로 하지 않아요. 진행형으로 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람이 뭐냐? 이제 우리가 질문하면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사람이 뭐냐 그러면 뭐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사람은 뭐 남자와 여자로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을 테고, 또 사람은 불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다. 또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사람에 대한 정의가 틀린 게 아니죠.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고 불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정의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아주 이해가 빠르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학 과정쯤 되면요, 대학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뭐냐 그러면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틀린 정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정의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 너무나 좀 차원이 높은 얘기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딱 떨어지는 얘기, 사람은 뭐냐? 불을 사용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면 이해가 빠른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요, 이게 좀 말이 좀 이 진행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차원이 올라가면 중고등학교에서의 사람의 정의를 하는 거하고 또 대학에서의 대학 과정 이상에서의 사람이 뭐냐 그럴 경우에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일리가 있다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다시 국가로 돌아와 봐요. 국가가 뭐냐? 보니까 국가의 단면도를 잘라보니까 국민, 영토, 주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정의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중고등학교에 맞는 정의고, 그러나 그 한 단계 올라가 보면 국가가 뭐냐? 이 국민들이 하나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근데 이런 말들은 많이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요, 이 국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피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가가 뭐냐를 했을 경우에 통합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대학에 있는 교수들도 통합 과정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당히 수준 높은 용어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좀 자신 있으면 국가를 두 가지로 보는 거죠. 한 가지는 세 개의 요소로 되어 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이 통합되어가는 과정이다. 그 어떤 통합이냐?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통합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어제 그 부부 말씀드렸죠. 남녀가 만나서 서로 그들 부부 사이에 그 남녀 사이에 뭐가 일치했습니까? 함께 살려고 하는 이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일치한 거예요. 종교관이 일치한다든지 또는 언어가 일치했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부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라고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성립된 겁니다. 그런데 부부가 성립됐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부부로 남지 않지요. 옛날에는 예컨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뭐 싫어도 같이 살고 좋아도 같이 살았지만 그들 사이에 그 남녀 사이에 하나의 부부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합의가 없으면요. 합의가 없으면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려요. 그렇다면 부부는 뭐냐? 부부는 뭐예요? 똑같아요. 통합되어가는 과정이 부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다. 이것도 부부가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부를요. 실질적으로 파악해 본다면 하나의 공동체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통합하려고 그렇죠? 통합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과정 이게 부부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해 보시면 참 좋은 용어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국가는 3요소로 되어 있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이 단어를 외워두세요. 통합 과정이다. 잘 여러분이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통합 과정이다를 알고 계시면,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부부의 예를 제가 들었고, 모든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이 만들어졌는데 그 구성원 사이에 하나로 남겠다는 합의가 없으면요. 정당이 깨지게 되는 것이. 모든 단체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국가건 정당이건 일반 단체건 부부이든지 간에 그 단체는요. 뭐가 필요해요?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모든 단체는 통합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아마 알아두시면 이 통합 과정이라는 말은 제가 또 한 번 강조하지만 매우 쉬운 용어는 아닙니다. 잘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로 국가를 이해함에 있어서 부부 공동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어느 단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모든 단체는 통합되어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한 차원 높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제 혹시 이 유고슬라비아 이 지도가 있나요? 네. 한번 띄워주시죠.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무슨 설명을 드리려고 했냐면 제가 어제 크로아티아만 주로 강조했는데 그러니까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여러분 크로아티아를 보시면 왼쪽에 바다가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게 에게해라고 그러는데 아주 바다가 이뻐요. 이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안 나타나 있지만 왼쪽에 보면 그게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오른쪽이 베네치아인데 그 베네치아가 이 발칸반도 크로아티아 이 지역을 과거에 지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유고슬라비아에서는 가장 이 경관이 좋은 데가 이제 크로아티아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아주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또 축구도 잘하잖아요. 그다음에 저 발칸에서는 가장 물가가 비쌉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나라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옆에 보시면 저 약간 색깔이 좀 짙은데 세르비아가 있죠. 세르비아. 그렇죠? 그 보스니아 옆에가 그 세르비아입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예. 요 세르비아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테니스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조코비치라고. 조코비치가 이 세르비아 사람입니다. 네, 그 나라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1차 세계대전 이제 그 발발의 원인을 보면요. 여러분이 혹시나 세계사 책을 이제 보실 기회가 있으면요.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세르비아의 한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살해했다. 살해하려고 했는지 그게 1차 세계대전이 발발된 사건이다. 이렇게 책에 다 써 있습니다.
한 줄에 써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세르비아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유고슬라비아가 7개로 갈라져 가지고 세르비아가 있지 않습니까? 요 세르비아는 옛날에도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그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소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7개 연방들을 하나로 묶었어요. 강제로 합병을 한 거예요. 근데 50년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독립해서 독립된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세르비아가 만들어진 겁니다. 저 세르비아하고 옆에 있는 그 보스니아 앤드 헤르초고비아가 나오잖아요. 나라 이름을 왜 이렇게 길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쓰는 보스니아라고 해요. 보스니아. 그래서 보스니아 내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르비아와 보스니아는요. 하여튼 우리가 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의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정말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세르비아와 보스니아가 합친다. 이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서로 많이 싸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세르비아 밑에 보면 코소보라고 있습니다. 코소보. 예, 조그만. 이 지도에는 크게 나왔는데 아주 작아요. 이거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 코소보는 원래는 이 유고슬라비아가 6개 나라로 분리가 됐던 것이에요. 자, 위부터 세 보겠습니다. 슬로베니아 하나 있죠. 크로아티아 있죠. 보스니아 있죠. 몬테네그로 있죠. 오른쪽에 세르비아죠. 밑에 마케도니아. 이렇게 6개 나라로 분리가 됐던 것이. 근데 그것이 제 기억으로는 한 5, 6년, 7년 전에 이 코소보가 독립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7개 나라가 된 거예요. 이 코소보는 그래도 미국한테 잘 보여가지고, 왜냐면 자기가 독립 선언할 때 다른 나라가 그 지역을 국가로 인정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힘센 사람이 먼저 내가 국가 승인해 이렇게 해주면 밑에 다른 약한 나라들이 거기에 동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약소국만 국가 승인하고 미국이나 이런 큰 나라가 여기에 동의를 안 하면 눈치를 많이 본단 말이죠. 코소보는 친미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마케도니아가 있지 않습니까? 마케도니아. 여러분 근데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전도 여행을 다닌 그 마케도니아 저겁니다. 근데 이 마케도니아는 원래가 그리스 땅이었습니다. 그리스. 그 밑에가 그리스인데 그리스가 이 마케도니아를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이 마케도니아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따라서 알렉산더의 그 국적이 그리스였었는데 이 나라가 독립을 하다 보니까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알렉산더가 자기네 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리스는 상당히 좀 이게 이 기분이 상해요. 그래서 얼마큼 이 그리스하고 마케도니아하고 사이가 나쁜가 하면요. 여러분 짐작해 보시면 알아요. 마케도니아 국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터넷 쳐보시면 마케도니아 국기 싸움 그래서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를 쳐보시면요. 마케도니아 이 국기가 있는데 그럴 때가 니네 이런 국기 쓰지 마라 해가지고 그리스가 아주 압박을 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케도니아가 이 국기의 모양을 고칩니다. 그게 남의 나라 국기 모양을 가지고 쓰지 말라 할 정도로 아주 이제 갈등이 심한 지역이죠. 그래서 아마 언젠가는 지금 제가 마케도니아 한번 들려봤는데 이제 알렉산더의 본인과 부모의 그 동상도 많이 만들어서 관광 상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전체를 다 보시긴 그러면 제가 지난 말씀드렸지만 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두 나라를 합쳐서 이 동유럽과 연결시키는 관광 상품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요 세 개하고 그 다음에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요렇게 많이 묶어서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때 한번 잘 보시면 기회가 되시면 다녀오세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여행은 말이죠. 여행은 이런 사람이 많아요. 돈이 있고 시간 있을 때 간다. 이제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돈 있고 시간 있을 때는 없습니다. 잘 따져보세요. 젊은 학생들은 시간은 좀 여유가 있는데 돈이 없죠. 예. 또 40, 50대가 되면요. 돈은 좀 주머니에 들어왔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또 60대 넘어서 여행을 하려고 그러면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시간도 좀 있고 재력도 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건강이 안 좋아서 여행 못 할 수도 있고 또 제 경험을 보면 우리가 부부가 같이 여행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나 아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요. 그 여행은 취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마누라가 아픈데 남편 혼자서 여행 갈 수도 없는 거고 반대도 안 된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여행은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어떤 시간을 내고 돈을 내서 어렵게 다녀오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이 두 나라를 여러분이 잘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제 또 뭐 실수를 했냐면 10월 1일, 10월 3일, 10월 9일을 제가 이제 10월 3일하고 10월 9일이 이제 한글날이고 그다음에 이제 3일이 이제 개천절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어저께 3일을 제가 한글날인가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 치매에 올 나이는 아닌데 어제 좀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 5대 공휴일이 있다면 3.1절, 그다음에 제헌절, 광복절, 그다음에 개천절, 이 개천절이죠. 그다음에 한글날도 아마 5대 공휴일에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여하튼 게 자꾸 바뀌어가지고 제가 정확한 이제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유와 권리라는 단어를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자유와 권리 이게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자유와 권리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말이죠. 제가 깊은 내용은 설명 안 드리겠지만 우리 헌법의 예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조문 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헌법 뭐 18조나 19조. 네. 요즘 여기 보시면요. 요 그대로 놔주세요. 화면을요. 15조 보면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에 뭘 갖습니까? 자유를 가져요. 그렇죠? 그다음에 19조는요.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0조는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세의 자유를 가진다. 이걸 보면요. 지금 우리 헌법은 이 양심, 종교, 표현 요건 뭡니까?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가진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화면을 내버려 두세요. 여기 보면 좀 재미난 내용인데 16조, 17조, 18조를 보면요. 표현이 재밌어요. 16조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18조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가진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진다. 통신의 비밀을 가진다. 통신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16, 17, 18은요.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학교 과정이니까 신학대학 과정이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헌법을 이게 조문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16, 17, 18은 다 자유와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헌법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달리합니다. 19조를 보면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0조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16, 17, 18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침해받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죠. 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요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19조, 20조, 21조는요. 모든 사람이 양심의 자유를 갖고 종교의 자유를 가져요.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를 갖는단 말이죠. 그러면요. 제가 갖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요. 서로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돌 가능성. 그렇죠. 표현의 자유가 언제 충돌되는가 하면 이게 가장 많아요. 언론사에서 어떤 사람의 이
비밀로 하고 싶은 사항을 폭로합니다. 언론사가 폭로한단 말이죠. 그래서 언론사가 뭐라는 거면 나는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상대방은요, 자기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 사생활이 들춰집니다. 공개가 된단 말이죠. 두 개가 서로 충돌해요. 그러니까 자유를 가진다고 했을 때는요, 상대방의 자유와 내 자유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기본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가지면 나도 갖고 상대방도 가지고 있죠. 그럼 상대방은 뭐 불교를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기독교를 믿고 있지만 서로가 자신이 원하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려고 주장하다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그 다툼을 헌법적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가진다는 것들은요,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모든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와 자유 속에는 충돌이 있겠구나. 충돌을 조정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능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 더. 집회의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2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1항이죠. 1항. 그러면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가 그 시청 앞에서요, 내일 모레 집회를 하고자 해요. 그럼 1번도 저도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동일한 장소에서 집회를 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신청한 사람의 집회를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그 원칙을 세워놨어요. 그렇죠? 물론 예외가 있긴 있는데 그 예외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요, 내 자유도 있지만 상대방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자유와 자유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여러분이 꼭 머리에 입력을 해두세요. 그런데 다시 올라가 봅시다. 16, 17, 18을 봐요. 여기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헌법은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주거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안 돼 있고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썼냐 말이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거의 자유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예컨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여러분이 예컨대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연구실이라든지 오피스텔 사무실이라든지 등등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요,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주거의 자유끼리 충돌을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주거가 있어요. 우리 집, 내 연구실, 내 사무실이 있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누군가가 와서 나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침해한다. 왜냐면 영장 없이 우리 집에 막 들어온다든지 영장 없이 내 사무실을 뒤진다든지 압수수색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는데 주거의 자유 그 자체로서는요, 상호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주거의 자유는 충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서로 충돌이 안 돼요. 그렇죠? 조금 전에 집회의 자유는요, 내가 어떤 장소에서 집회를 가지려고 해요. 근데 다른 사람도 그 장소에서 집회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에는 충돌이 예정될 수가 있어요. 예견돼요. 그렇죠? 그러나 주거의 자유는요, 내의 주거의 자유와 여러분의 주거의 자유는요, 충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발생하느냐? 내가 누려야 될 이 주거의 자유를 누군가가 부당하게 침입을 해서 방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도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보면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주거, 우리 집, 내 사무실, 또 여러분이 뭐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자기 방이 있단 말이죠. 그 방을 누군가가 들어와서 경찰이 압수하고 수색하려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사전에 그 사람에게 제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주거 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집을 누가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함부로 들어갔는데 누가 들어왔죠? 그럼 나가달라. 안 나가면 주거 침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헌법에서 뭐라 했어요?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강하게 그 주거를 보호해 준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주거의 자유와 상대방의 주거의 자유는 서로 충돌이 나타나지 않지요. 그렇죠? 주거의 자유 그 자체는 충돌이 안 생겨. 아까 집회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충돌이 생긴단 말이죠.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표현을 했어요. 상대방도 나에게 어떤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 가운데 뭐가 충돌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주거의 자유는 충돌이 안 생깁니다. 뭐만 생깁니까? 내가 누려야 될 주거의 자유를 누군가가 침해하는, 일방적으로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내 주거의 자유와 상대방의 주거의 자유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은 뭐라 했습니까?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하지 않고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17조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같은 내용입니다. 18조.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자, 보세요. 내가 지금 그런데 핸드폰을 누구한테 걸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핸드폰을 사용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내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핸드폰 사용하는 거하고 둘 사이에 충돌이 있어요? 없죠. 발생하지 않아. 각자 내가 전화한단 말이죠. 어느 경우가 문제되느냐? 내가 전화를 하는데 누군가가 내 전화를 도청한단 말이죠. 이런 도청과 감청이 있는데 나중에도 설명이 될 만한 것들이지만 제가 하나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도청은 불법입니다. 불법. 이건 몰래 엿듣는 거예요. 몰래 엿듣는 것. 도청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근데 감청은요. 감청은 허용이 돼요. 감청은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이게 남용되면 안 되지만 허용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경찰이나 검찰은요. 저 사람이 지금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그럴 때는요. 이 사람들은 내 전화를 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습니다. 내 전화를 엿들어요. 엿듣는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범죄 혐의가 있다. 그럴 때는 그 내용을 가지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기소했을 때는 본인에게 내가 당신 전화를 감청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알려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기소를 안 하잖아요? 기소 안 하면 끝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헌법책에도 썼지만 우리나라에는 통신 비밀이 제대로 보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은 있어요. 이 범인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한 목적하에서는 이 감청이 허용되어 오라요. 그러나 경찰은요. 이놈들이 마구잡이로 지금 감청을 합니다. 저도 이제 대학에서 있을 때 보면 감청을 하면요. 소리가 틀려요. 소리가. 제 연구실을 이제 국가가 감청할 때가 있었어요. 딱 들어오면 우웅 하고 소리가 들려요. 또 제가 이제 작년에 금년이죠.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제가 이제 그 의견 광고를 조선일보에 냈거든요.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제 핸드폰이 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교수님 전화가 도청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민감하게 이제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럴 때요. 법률 용어를 우리가 일반 용어는 도청이지만 정확히 따진다면 이겁니다. 도청은 몰래 불법적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법률 용어는 감청은 도청에 가깝지만은 법적으로 허용된 도청이에요. 그래서 감청은 이게 위법이 아니야. 근데 감청을요 잘못하면 위법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죠. 개인 사생활을 갖다 엿듣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통신비밀보호법상에 국민의 이 통신의 자유가 제대로 보호가 되지 않는 면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도청은 명백히 불법, 감청은 사실상의 도청이지만 법적으로는 허용됐다 뜻입니다. 이 허용된 게 감청이고 도청은 위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거죠. 제가 핸드폰을 쓰건
여러분이 핸드폰을 쓰는 간에 저나 여러분 사이에 통신의 비밀에 대해 통신의 자유가 충돌할 일은 없습니다. 언제 문제가 되냐면 내 통신을 하는데 누군가가 내 통신을 엿듣는다. 엿들을 경우에 근데 내 통신의 비밀이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오늘 여러분은 제가 또 이 강의 자랑하면 안 되는데 16, 17, 18에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명쾌하게 여러분 설명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자유로 하더라도 어떤 것은 자유라고 표현되어 있고 어떤 것은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걸 여러분이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 더 봅시다. 여러분 조문 띄워주면 15절 봐요. 15조. 자, 14조 15절 보면요.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4조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면요. 내 거주 이전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거주 이전의 자유는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지만 다른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충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이 내가 의사가 되길 원해 라고 결심한다고 의사가 되는 건 아니겠죠. 예? 모든 사람이 의사가 되길 원한다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 충돌이기 때문에 일정한 제약을 가한다는 말이죠. 여하튼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이거 타고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요 표현이 같은 자유 속에서도 구별된다. 이걸 알아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쭉 한번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서 여기서 보면 하나만 봅시다. 자, 26조 24조부터 볼까요?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뭘 가서요? 선거권을 가져. 선거권은 뭐예요? 선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죠?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이 공무담임권은 뭔가 하면 누구나 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이게 자 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뭘 가져요? 권리를 갖는다. 권리. 이하에는요 다 권리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권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뭘 갖습니까? 권리를 갖는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자유와 권리인데 요걸 이제 우리가 쉽게 너무 복잡하고 하면 어려우니까 여러분 국민의 기본권은요 자유권, 자유, 그다음에 생존, 청구, 참정 이게 네 수로 나눕니다. 네 수로. 자 쉬운 것부터 할게요. 참정권이 가장 쉬워요. 여러분 선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선거할 수 있는 권리. 이 참정권이야. 권리죠. 그다음에 청구권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에 대해서 어려운 사항을 부탁할 수 있는 청원권. 청원이 있고 근데 각종의 국가 배상. 여러분 국가 배상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국가가 위법한 일을 했을 경우에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국가 배상 청구권이에요. 이 청구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유하고 생존인데 가장 많은 게 이 자유입니다. 자유. 뭐 신체의 자유다, 거주 이전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다, 종교의 자유다, 각종의 자유가 여기에 속합니다. 헌법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에요. 근데 물론 이 자유 속에는요 권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생존은 뭔가 하면요 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교육을 받을 권리 이런 헌법이 나와요.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두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 헌법은 각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생존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국민들이 정말 자기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위치가 몸이 아프다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다거나 이런 등등에 있는 분들은요 자신의 삶을 제대로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국가가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통해서 최저 생계비를 국가가 지원해 준다. 요게 지금 생존권이 되면 생존을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교육받을 권리. 여러분 이것은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데 교육받을 권리는요. 이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자유권의 성격도 지니고 있고 생존권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데 이건 이제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컨대 제가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죠. 혁명이. 이것이 뭐 성경적으로 뭐 의미가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성경 문제를 논외로 한다 보면 이 대혁명을 통해서 절대 군주제가 무너집니다. 군주제가 무너지는 것이. 그래서 국민의 국가, 소위 말하는 국민의 국가죠. 이걸 보통 공화제다, 공화제, 공화국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바로 공화국이 된 건 아니지만 여하튼 이게 바뀌어요. 바뀌니까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귀족 자제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신분제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사도 못 갔고 종교의 자유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 시대에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혁명 이후에는요 국민의 국가가 만들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뭘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교육을 받을 권리는요 이 자유권이었습니다. 자유권. 왜냐하면 내가 뭐 고등학교 가려면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 가려면 대학을 가고 또 관두면 싫으면 안 간단 말이죠. 그걸 개개인에게 자유에 맡긴다라고 했던 것이 그 사고가 전혀 틀리지 않았어요.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 단계에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양반 계급만 공부를 했다든지 또 귀족 계급만 공부를 했고 그들만이 어떤 직업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모든 국민이 원한다면 의사도 될 수 있고 교수도 될 수 있고 뭐 다른 어떤 통역사도 할 수 있고 등등의 많은 직업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공부를 해서 직업을 갖게 할 것이다. 그 생각이 팽배했죠. 또 정당했습니다. 그런데 요게요 여러분 요게 다시 한 150년이 흐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처음부터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학생 자녀들은 자기가 정상적인 공부를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공부가 뭐 다는 아니지만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게 이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학교 교육을 강조한단 말이죠. 근데 한 150년 지나 보니까요. 교육이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넉넉하거나 돈이 많은 집 자제들은 고등학교까지도 나오고 대학도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아주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학생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부모가 야 임마 무슨 공부를 해? 관둬. 그래서 근데 뭐 중국 음쯤에서 부모가 배달만 시켜요. 배달. 학교를 안 보내고 초등학교도 안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고 농사시키고 예컨대 뭐 배달시키고 교육을 안 가르치는 것이 하다 보니까 어떤 의식이 발생했냐면요. 이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에게 자유롭게 맡겨서만은 안 될 것이다. 국가가 이 교육을 좀 강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오는 이 조치가 뭔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초등학교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시키면서 강제를 하는 것이. 왜? 초등학교 교육은 나와야 되겠단 말이죠. 따라서 지금도요. 여러분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있는데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또 학교를 안 다녀도 좋은데 그 친구가 근데 학교를 못 가게 한다. 그때는 부모가 처벌했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의무교육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의무교육이 했죠? 중학교 3학년까지가 우리가 의무교육이에요.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막 안 보내고 뭐 일을 시킨다, 농사를 시킨다, 뭐 가업을 돌보게 한다. 그러면요, 국가가 제재를 가합니다. 제재를 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봐요. 교육은요, 잘 봐요. 이 교육은 이 프랑스 대혁명 이전 단계에서 공화국으로 넘어왔을 때의 교육은요,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되어 옳다. 이렇게 이해를 했겠죠. 그랬는데 1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자유에만 맡기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체 장애가 있다든지 부모가 아주 가난해서 자기 자녀를 교육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기본적인 교육은 반드시 국가가 시키도록 강제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육은 뭐로 바뀌었어요? 자유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해서 교육은 지금은요, 생존의 문제로 바뀐 것이. 아시겠죠? 과거에는 뭡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때는 교육은 뭐였어요? 일종의 특권이야. 이해가 되죠? 여기서 혁명 때문에 뭐로 바뀌어요? 자유로 바뀌었어요. 다시 100년 지나니까 자유가 아니라 뭡니까? 권리로 바뀐 권리로. 모든 사람이 다 향유해야만 하는 권리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교육까지도 의무교육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육받을 권리가 갖고 있는 이 의미, 여러분 머릿속에 다시 한번 보면 참정권은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이야. 그렇죠? 청구권은 국가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한다든지 또 어떤 부탁을 한다. 청원권. 두 가지만 머리에 두시고, 생존권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 나머지는 대부분 다 자유입니다. 자유. 네. 머릿속에 자유, 생존, 청구, 참정. 오늘 아주 여러분이 기본권의 큰 윤곽을 여러분 이제 보신 거예요. 하고 그다음에 예를 제가 두 개씩만 제가 들어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 오늘 이제 우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이 아주 잘 지워지네. 제가 이제 요번 아직 교재를 다 구입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교재 중심으로 이제 나가니까요. 말씀드릴게. 20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많이 아는 건데 정확히 몰라요. 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그러나 이게 정확한 이해를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문헌법은 말 그대로 문서화가 돼 있어요. 문서화. 불문은 문서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 있죠? 한번 조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일 위로 올라가 보세요. 제일 위로. 자, 그거 더 올라가. 전문 위.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제목이 뭐예요? 대한민국 헌법이죠. 헌법. 그렇죠? 이게 이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이 타이틀이 있어요. 타이틀이. 아시겠죠?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제목이 있고 밑에 쭉 이렇게 우리 헌법 조문이 있단 말이죠. 근데 자, 다시 올라가요.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미국도 보면요. 미국은 보실 필요 없는데 미국은 미국 연방 헌법이라고 제목이 있어. 제목이. 독일은 정확히는 이제 본 기본법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독일 헌법이라 그럽시다. 일본도 일본국 헌법이란 이 타이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국은요. 왜 불문헌법이냐? 영국은 영국 헌법이다 이런 게 없어요. 영국 헌법이란 타이틀로 되어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럼 뭐로 되어 있느냐? 영국은 일반 법률에서 뭐 왕위 계승법, 국가기관 조직법 이렇게 일반 법률의 형태로 되어 있지
헌법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로 되어 있는 법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좀 다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아직도. 왜냐하면 제가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걸 잘 정확히 이해하려면 자 제가 법 전체를 말씀드릴게요. 법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존재 형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법은요 헌법이란 법이 있어요. 두 번째 법률이란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명령이란 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 이 법하고 제가 법률을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등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과 명령은 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좋아. 법률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가 만든 법을 법률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여기가 제가 외국어를 잘 안 쓰는 편인데 이 법은요 독일어로 레이트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 법률은 게제츠라고 합니다. 게제츠. 근데 다시 한번요. 국회가 만드는 법을 뭐라 그런다고요? 법률이래 법률. 근데 그 명령은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요거는 행정부, 정부가 만드는 법을 뭐라 그래요? 명령이라고 불러요. 통칭해서. 그럼 이 명령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명령이야. 총리령은 총리가 만드는 명령. 부령은요. 각부 장관이 만드는 명령입니다. 자, 다시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법 체계를 요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어떤 문장이 나왔을 경우에 아주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거 둘이 뭉치자기 알면요. 법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실력이 쌓이질 않아. 예. 꼭 마지막에 가서 보면 그 정돈이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말을 이렇게 정확히 못 씁니다. 잘 못 써요. 예. 다시요. 국회가 만든 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률이라고 해요. 법률. 그 다음에 정부가 만드는 법을 명령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 국회가 어떤 법률을 만들죠? 법률을 만들면 이 법률의 내용을 시행하는 그 무엇이 필요해요? 이게 뭡니까? 대통령령이에요. 이런 법률로 모든 사항을 다 규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는 법률로 기본적인 걸 쭉 예컨대 언급을 해요. 그래고서 요 세부 사항은 누구한테 위임하느냐?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라고 되는 것이. 또 대통령령은요. 잘 들여다보면 요거는 자기가 또 다 못하고 이 부령 장관에게 위임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법체계는 법률이 있고 이 법률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요. 대통령령이 다시 또 다 언급 안 하고 필요하면은 각부 장관에게 또 위임을 합니다. 자, 봐요. 그럼 보사부령이 있어. 보사부령. 보사부령은 누가 만들었을까? 보건사회부 장관이 만든 법이야. 그게 보사부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감염 예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 예방법을 보면 물론 그 법제가 정확히 잘 안 돼 있는데 보면 대통령령에 위임하거나 다시 대통령령은 각부 장관에게 또 위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요거 꼭 알아두세요. 이 대통령령을요 보통은 어떻게 얘기하냐? 시행령이라 그래. 시행령. 그다음에 각부 장관은요 시행세칙. 자, 시행령이란 말이 나왔어. 그다음에 시행세칙. 왜냐면 암기를 해놓으세요. 이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야. 시행세칙은 부령, 장관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요 관련되는 신문 기사를 보실 때 여러분이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할 때는 이 일반 언론인들은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말을 잘 안 쓰고 뭐라 그러냐 시행령에 위임한다. 시행령에 위임한다. 이렇게 이런 말을 써요. 그 다음에 다시 시행세칙에 따른다면 이 시행세칙에 따른다면 이게 이런 말을 쓰거든요. 요 시행세칙은 뭐예요? 각부 장관이 만드는 법입니다. 좀 여러분이 어려울 것 같아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 봐요. 우리나라 법은요. 법은 헌법이 있어요. 두 번째 법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령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법이 법률이고 정부가 만드는 법이 명령이다. 이럴 경우에 정부는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각부 장관이 있거든요. 요 세 존재만 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만드는 법은 대통령령, 총리가 만든 것은 총리령, 각부 장관이 만든 것은 부령이라고 그래요. 부령. 근데 이렇게 표현도 되지만 다시 한번 보면 대통령령을 일반 언론에서는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하나는 각부 장관에게 위임했다. 그럴 때는요. 시행세칙, 시행세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보사부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이라고 정정을 해줬어요. 이건 뭐 좋은 지적이에요. 지금 제가 이런 말을 정확히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제 이 행정부서가 자주 바뀌어요. 지금 행정안전부가 할 때가 있었고 안전행정부도 있었고 뭐 이래가지고 바뀌어가지고 헌법 전문인 제가 그런 용어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뭐 지금 뭐 행정갑부가 좀 근데 이름을 정확히 제가 모를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또 옛날 명칭을 쓸 때도 있고 여러분이 항상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세칙은 부령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요. 각종 언론을 들을 때 신문을 볼 때 아주 여러분이 유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법률은 누가 만들었어요? 국회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법률은요. 여러분 용어를 잘 보면 끝에가 무슨 법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고 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눠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봐요. 형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기사업통신법 그럼 끝나죠. 법으로. 그런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거는 법률로 끝나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요. 똑같습니다. 레벨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이 특별법에 속합니다. 일반법이 아니라 특별법에 속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보통 여러분 이제 신문에 자주 나오는 게 뭔가면 폭력 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말이 길어. 그렇죠? 이게 뭔가면 우리가 그 형법상에 폭행죄를 형법에 규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형법에서 폭행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폭행 유형이 있단 말이죠. 근데 야밤에 흉기를 들고 사람을 때렸다. 이럴 때는 그냥 사람을 때린 거하고는 많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럴 때는요. 끝에가 뭡니까? 법률로 끝나. 법률. 그래서 보통 특별법은 무슨 법률이고 아닌 것들은 법이다. 그러나 이 효력은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다 뭡니까? 여기 말하는 법률에 속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끝에가 법자로 끝나는 건데 끝나거나 법률로 끝나는 것은 다 이 법률 차원입니다. 그럼 하나 여러분 질문 마음속으로 답해 보세요. 끝에가 법으로 끝나는데 법률이 아닌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 이 헌법이에요. 헌법. 헌법은 끝에가 뭐예요? 이 법으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뭐가 아닙니까? 법률이 아니에요. 법률이 아닙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 그러니까 자, 헌법은 뭐예요? 법의 일종이야. 법의 일종이지만 법률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헌법과 이 법률의 관계는 뭔가면 헌법은 근데 어떤 건물을 짓는데 바닥에 있는 토지다 말이에요. 토지.
땅이다 이게 땅. 기초예요. 이게 헌법이야. 그다음에 1층 집은 뭐라 했어요? 민사, 민법 또는 형법 있고 또 요 옆에는 민사소송법이 있고 형사소송법이 있을 것이다. 이거 1층이다. 건물의 1층. 2층은 예컨대 여기 뭐 상법하고 그다음에 행정법이 있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3층에 올라가 보면 각종 다양한 노동법, 환경법, 지적재산권 뭐 많은 법률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1층부터 요 2층, 3층 전체 요거는 다 뭡니까? 저기 나와 있는 법률에 속해. 법률. 그러나 이 땅, 즉 토지를 말하고 있는 헌법은 끝에가 법으로 끝나지만 법률은 아닌 것이에요. 법률이 아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또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위헌 법률심사. 위헌 법률심사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위헌 법률심사? 위헌 법률 심사 또는 심판. 자, 이 말은요, 말 그대로 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심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위반되지 않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죠? 헌법은 뭐가 아닙니까? 법이지만 법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률이 요거지 요 법률이 자기보다 위에 있는 헌법에 위반되느냐 위반되지 않느냐 그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뭡니까? 바로 위헌 법률 심판이 되는 것이. 따라서 여러분이 위헌 법률 심판만 아시면 법률과 헌법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요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이제 그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헌법과 법률에 대한 관계를 잘 모르고 이게 흐리멍텅하게 알고 있단 말이죠. 또는 명령이 뭐냐 요 관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해가 되셨다고 보고 설명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제가 한 거야. 자, 그러면 다시요. 일로 돌아가요. 제가 성문과 불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성문은 아까 뭐라 했어요?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하는 법전이 따로 있어. 미국 헌법 있어요. 독일도 있고 일본도 다 있어요. 프랑스도 있어요. 영국은 영국 헌법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영국은 헌법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영국도 헌법에 담아야 될 내용을 헌법이 아닌 어디다 담으면 법률에다 담아요. 법률에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헌법 밑에 뭐가 있어요? 법률이 있지. 그러니까 헌법에 담아야 될 내용들을 법률에다가 쭉 담았다는 뜻이. 따라서 영국에서 헌법이 없다는 말은 헌법 자체가 없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헌법 내용을 법률에다 담았다. 따라서 영국 대영제국 헌법 이러한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불문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은 헌법이라는 타이틀로 되어 있는 것이 존재하고 불문은 영국 헌법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헌법 내용을 자기보다 밑에 차원인 법률에다가 다 규율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참고로만 아셔야 될 사항이 관습헌법이에요. 관습헌법. 뭐 이건 깊게 이건 뭐 아실 건 아닌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뭐라 했냐면 대한민국의 국기하고 그 다음에 국가, 애국가죠. 애국가. 하나는 국기니까 태극기, 그 다음에 애국가, 그 다음에 한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 우리 헌법에는 수도 조항이 없습니다. 북한 헌법은 수도 조항이 있어요. 평양을 수도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헌법에 서울이 수도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떤 말을 했냐면 수도가 서울이라고 하는 사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글이 국어이고 이게 국어이고 한글이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국기와 국가, 애국가죠. 이런 것들은 헌법에는 없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관습적으로 최고의 규범이라고 인정받은 것들이다. 이렇게 헌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관습헌법 하면 헌법 조문에는 없어요. 없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기, 국가, 한글, 수도가 서울이다. 이런 것들은 헌법에는 없지만 헌법에 준해서 관습적으로 헌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것만 기억해 두세요. 관습헌법. 예. 그 다음에 이 책의 4번이에요. 22쪽인데 헌법의 수호입니다. 헌법의 수호.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나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이제 법률이 만들어지면요, 그 법률을 국가기관도 지켜야 되고 국민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지켜야 되는데 권력을 가진 자들이 보면 이 법을 잘 안 지켜요. 그 다음에 이 법을 잘 안 지키고 법을 위반한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열받게 만드는데 지금 저희 나라는 아마 이제는 이제 그런 일이 없다고 보지만 여러분 가끔 이제 신문지상에 보면요, 아프리카에서 뭐 중령이나 대령이 탱크를 몰고 나와서 그 이 정부를 전복합니다. 기존의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감옥에 가두고 자신이 근데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신이 권력을 잡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아직도 아프리카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요, 헌법에서는 그와 같은 저항이라든지 반란 이걸 허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총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감옥에 가두고 자기가 권력을 잡는 일이 가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헌법은요, 헌법은 헌법 밑에 법률이 헌법을 위반한다 그러면 위반하지 마라, 명령에 위반하면 위반하지 마라라고 통제를 가할 수 있지만 헌법 자체를 침해할 때는요, 이게 마땅히 이걸 지켜야 되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외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끔 군부에 의해서 이 헌법이 유린되는 나라들이 가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제가 다른 건 설명 안 드리고 저항권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항권. 이 저항권은 국민들에게 부여된 기본권이에요. 국민에게 허용된 것이다. 근데 특성은요, 이 저항권은 헌법의 규정이 있어야만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없다고 행사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항권이 헌법에 있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고 없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왜? 국가 권력이 폭력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자비하게 유린당할 때는요, 국민들은 그 국가 권력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 대해서든지 우리가 저항을 해서 국가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저항권이에요. 따라서 이 저항은 헌법에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헌법이 없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근거가 없어도 가능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있느냐?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저항권. 다만 이제 여기에 이 불의에 항거한 저항 정신이라는 말은 헌법에 나오지만 그거를 예컨대 저항권의 근거를 보기는 어렵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저항권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미국을 보면요,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했잖아요. 영국으로부터. 이 독립선언에 보면 저항이라는 말이 나와요.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1784년 미국 최초의 미국 헌법에는요, 저항권이 없습니다. 독립선언서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단 말이죠. 그 왜 없느냐? 이런 거예요. 미국의 헌법의 아버지들은요, 지금
저항권 행사가 필요 없는 헌법 체제를 만들 것이다. 국민들이 저항할 필요가 없는 이 헌정 질서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해서 저항권 조항을 두지 않았던 것이 그런 이유로 된 것인데 독일은 처음에 없다가 60 몇 년인가 그때 이제 이 저항권을 이제 헌법에 뒀단 말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이 있다고 그래서 그 헌법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있어야만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손원배 목사님이 강의 안 하시나요? 질문이 있었는데 손 목사님이 1월 말까지 미국에 계세요. 그래서 아마 그 중간에 다른 강의로 좀 메워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떠나서 월요일마다 이제 헌법을 강의하기로 제가 했습니다. 예. 그럼 이 저항권인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국민혁명당 당원 교육용 이제 그 강의를 했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 그게 이제 12분이 이 사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12개의 강좌를 다 강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강의는 다 끝났는데 그 이제 편집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좀 늦어져 가지고 6개인가 7개 정도밖에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 빨리 돼서 우리가 국민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첫 번째 강의를 맡았는데 이걸 맡은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저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헌정 질서가 무너져 내렸다. 이제 그걸 제가 이 주제로 해서 강의를 했던 것인데 지금 이 우리 국민의 저항권은요.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이루어진 헌정 질서 파괴를 보면 정말 국민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잘못된 것을 갖다가 통제하고 저지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국민들이 아마 좀 자제하고 있고 못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죠. 10번도 더 나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은 예컨대 지금 정권 유지가 됐고 뭐 말년까지도 예컨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은 국민이 모두 한 몸 되어서 이 저항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헌정 질서 파괴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그러면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책에다 써놨지만 법과 양심이 충돌합니다. 이것만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저항권은 법과 양심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법에는요. 국가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통해 가지고 국가 질서를 무너뜨린다. 이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법은 예컨대 법대로 우리가 소송을 하고 법대로 어떤 자기 주장을 해야지 힘으로 예컨대 국가 질서를 무너뜨린다. 이거는 용납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은요. 지금의 그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다투어서는 지금의 파괴된 헌정 질서를 회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법은 지금 주어진 법 절차에 따라서만 다투어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양심에서는 어떤 소리가 있냐면요. 지금 이런 절차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의 파괴된 헌정 질서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검사도 예컨대 정부 눈치를 보고 있고 판사도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으면서 올바른 재판을 안 해준단 말이죠. 또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뭐 대장동 사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장동은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설계했다는 말을 했어요. 본인이 수술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 사람이 여당의 유력한 후보니까 그거 건드리질 잘 못하고 있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애꿎은 자기 밑에 부하 직원 2사람이 근데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이. 그러면 이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왜 했겠습니까? 자기는 윗선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일을 했는데 실제로 경찰은 네가 한 것 아니냐? 네가 한 것 아니냐라고 이 강제로 강압적으로 몰아가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은 도저히 다투질 못하고 예컨대 극단적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제가 참 아쉬운 것은요. 이분들이 그 극단적 선택을 하면 아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자기가 내가 이건 이래서 그건 내가 이걸 한 것이지 내가 혼자 한 거 아니다 말이지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짜증나니까 힘드니까 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은 힘들어도요. 잘 버티시면 우리가 부정과 부패는요. 언젠가는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원히 이 감춰지는 법은 거의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근데 지금 저항이 뭐라 했습니까? 법과 양심이 충돌하는 상황이에요. 충돌하는 상황. 법은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만 양심의 소리는 야 네가 지금 앉아서 이러고 있을 때냐? 우리가 분연히 일어서서 잘못된 국가원을 갖다가 우리가 항의를 하고 프로테스트하고 다퉈야 될 것이다.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 것이. 근데 지금 우리 이런 말이 있죠. 그 전광훈 목사님은 예컨대 교회에서 설교 말씀되지 왜 자꾸만 애국 운동을 하고 또 정당까지 만들어서 하느냐. 그런 지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컨대 전광훈 목사님이 정치 얘기를 하시고 애국 운동을 하시고 당을 조직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신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예수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예수 한국.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한국 복음통이라는 말을 알고 있지만 거기서 말한 예수 한국은요. 일반 목사님들은 이웃에게 전도하자에 그쳐요. 그러나 전광훈 목사님은 예수 한국을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가 하면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 속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 한국을 국가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실현시키겠다 하니까 애국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정치의 문제를 목사님이 관여하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본단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예수 한국을 국가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다 비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 마틴 루터가 1500 몇 년이죠. 그때 이 종교개혁을 할 때 말이죠. 그 당시 95개의 반박문을 그 당시 그 교황에 대해서 반박하는 95개를 쫙 쓴 겁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비르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보통 용기 아니면 못합니다. 그 당시 그거는요. 파문이 되는 것이고 교황은 일반 이 국내에 대해서도 이제 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틴 루터가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만 했다면 개신교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신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요. 뭐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떤 특별 은총을 주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개신교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종교개혁은 없었던 것이다 라고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가 자기 목숨을 걸고 95개의 반박문을 갖다가 지금 말하면 대자보죠.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도망 다닌 거예요. 루터가 잡히면 죽으니까. 또 이 교황청에서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많이 했죠. 자 그럼 다시 돌아보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한국을 옆에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예수 한국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 속으로 예수 한국의 구호를 끌고 들어간단 말이죠. 자기 목숨 걸고 끌고 들어가는 전광훈 목사님의 그 소신 결단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도 하고 지지도 하고 그 노선을 갖다가 찬성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일부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일부 성도들은 왜 목사가 예컨대 정치를 이렇게 하고 말이야 이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지적할지 몰라도요. 실제로 여러분 마틴 루터를 생각해 보시면 답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은 저항권까지만 제가 할 터인데 저항은 뭐죠? 법과 양심의 충돌이에요. 뭐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양심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양심을 선택하면 뭐가 기다리죠? 국가의 처벌이 기다립니다. 처벌이 기다리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양심을 선택했잖아요. 했더니만 교황청에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양심을 선택한 전광훈 목사도 그리고 늘 말씀하시지만 깜빵에 3번 갔다 오셨단 말이죠. 사랑제일교회는 늘 했건데 이 문재인 정권이 관심 있게 보면서 어떻게든 간에 혼내주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양심을 선택하면요, 어떻게 보면 늘 고난을 우리가 감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고난의 정도가 어떤 경우에는 목숨에 대한 위협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물리치고 마틴 루터가 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우리가 많은 이 성도들에 의해서 참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법과 양심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디에 쓸 것이냐, 어디에 쓸 것이냐. 법의 입장에 쓴다면 우리는 조용히 살아야 됩니다. 조용히 살아야 돼. 그러나 우리가 이 양심이 말하는 얘기, 이 법에서는 양심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음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는 법과 양심이 충돌할 때는 양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헌법상의 양심이지만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한테 격려, 이걸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만 우리의 삶이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게 새로운 또 장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시간이 안 맞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